미국 대선 개표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매직 넘버 270명에 가까운 선거인단을 먼저 확보를 하면서 대선 승리 유리한 고지를 점령은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당선인이 가려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를 상대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위스콘신주에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미국 대선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넉 달째인데요. 임차인과 임대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세가 씨가 말랐다. 월세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부 이브닝 경제연구소에서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1월 5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글쎄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고 아마도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결정은 안 났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청와대에서 이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부 바빠요 지금 전 세계가. 예. 이 조금 전인 이 오후 4시쯤부터 아마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이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여기서 이 논의를 한 다음에 이 4시에 이 안보관계장관 회의 열어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는 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가 발표를 해야지 알 수 있어서 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정부와 청와대 입장은 뭐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어느 쪽이 뭐 당선이 됐다라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중한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이 강민석 대변인이 조금 전에 공식 브리핑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이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즉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뭐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양측 모두,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바이든 후보 모두 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장 표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도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나왔을 때 이 관련 질문에서 많이 받았는데 뭐 누가 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왠지 청와대는 알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정도 분석을 그러니까요. 해놨겠죠. 네,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자 방금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국회에서 네.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자세한 얘기는 없나요? 그러니까 국회 외통위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했는데요. 네. 강 장관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냐 이런 무소속 김태호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정말 듣고 싶다. 아직 결과가 확정이라고 하기에는 섣부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외교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바이든 후보 당선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했냐 이런 민주당의 김영조 의원 질문에는 외교부가 미국 대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미국 대선의 동향을 파악하고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해왔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당선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우리가 갖고 온 소통 채널이 있다. 그런 채널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한미 공조를 계속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 우리가 관심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북미 관계, 거기에 따르는 남북 관계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지금 북미 관계를 보면 그동안과는 좀 다르게 탑다운 방식으로 됐잖아요. 그 정상들이 손을 잡고 얘기하고 그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아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외교로 조성된 이 북미 관계, 이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강 장관이 바이든 측도 한미 공조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성취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식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제가 볼 때는 탑다운 방식이 계속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뭔가 조건이 마련된 다음에 뭐 그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바로업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서전 읽어보시면요. 네. 이때 서점에 많이 깔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바이든 후보의 어떤 그 외교 정책에 대한 애정이 확 묻어나요. 네, 그 분야를 자기가 얼마나 그러니까는 좋아하는지
여기는 내가 정말 베테랑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흥미가 있으신 분들 한 번씩 읽어볼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또 자기가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고 예전에 그런 말 했었거든요.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럴 때 뭐 사진 찍으러 만날 이유는 없다. 난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아주 뭐 딱 잘라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사진 찍으러 만나면서 뭔가 얘기가 되는 건데 뭔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진을 찍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약간 뭐 정부 여당에서는 좀 뭔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여전히 신임한다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오늘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향후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을 해서 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을 한 거다. 이렇게 뭐 홍 부총리에 대해서 신임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이게 좀 앞부분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이었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서 이 홍남기 부총리가 작심한 듯이 먼저 자신이 사의를 표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당안과 정부안 가지고 싸웠었어요. 여당안이 10억을 유지하는 거고 현행 유지입니다. 정부안은 3억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더 이제 과세 대상이 넓어지는 그런 네네. 쪽으로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당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당시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참모들의 이런 사의 표시는 사실은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또 배경을 들어보니까는 사전 간담회를 여당 기재위원들하고 했다 그래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사직서 낸 거를 얘기했대요. 근데 여당 의원들은 그냥 거기서 얘기한 것까지만 끝이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돌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항명 표시를 했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해석을 해서 불만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청와대에서 반려를 하긴 했지만 본인이 좀 항명 의사를 밝히면서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연말에는 개각대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니다 재신임을 하는 거다 확인을 해줬고요.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힘을 실어주려고 이런 것을 밝힌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표 반려할 때 그렇게 정리를 했던 건데 워낙 이제 또 말들이 많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준 거다 이렇게 청와대 얘기를 측에서? 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는 뭐 4월 재보궐선거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를 찾아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오늘 미래주거 추진단을 발족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서울 민심이 부동산 때문에 흉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구도 찾았고 오전에는 오후에는 부산도 갔습니다. 거기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문제로 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 부산 시민께 사과를 하기도 했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미래주거 추진단 발족을 했는데 서울 민심 달래기 차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에 전세난 집값 급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법 모색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정부 조직의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서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 그래야 된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은 공약식으로 비전을 제시를 한 거죠. 오늘 이 미래주거 추진단 이 발족 현장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낙연 대표가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 방식도 고민해보고 또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LH나 SH를 통해서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 이런 것도 얘기를 했어요. 네. 특히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모델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그리고 도심 용적률 상향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은 지금 서울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위기감 이런 게 좀 있어 보이고 특히 지금 보면 당내 의원 다수택 의원 16명에게 뭐 공천 불이익도 각오해라라는 윤리감찰단의 그 얘기도 나왔지만 그 이낙연 대표의 뜻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택자 의원들도 빨리 이제 정리해라. 내년 3월까지는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부산 민심도 그렇고 서울 민심도 잡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가 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천 불이익까지 각오를 하라는데 네.
총선은 2024년이면 그때 이낙연 대표가 어디에 계실지 누가 알고. 그죠?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딴 데가 계실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걸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을 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네.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도 같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기는 사실 국민의힘이 좀 쉽게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올 법한데 본격적으로 조직정비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조직 정비한 대상이 서울하고 경기거든요. 네. 서울 6곳, 경기 6곳인데 총 12곳에 이제 사고 당협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당협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협위원회가 즉 지역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서울 종로구의 황교안 전 네네. 대표 자진 사퇴해서 빈자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 차명진 전 의원 막말 많이 네네. 해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부천병입니다. 여기도 교체가 되고요. 또 이 김대호 전 이 당협위원장도 있거든요. 역시 막말 뭐 맞아요. 노인 비하 발언 같은 거 했었는데 이 관악구 갑이었는데 역시 탈당을 해서 이 빈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개편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이제 사고 당협으로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당협이다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이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거든요. 이게 조강특위라고 부르는데 이 조강특위에서 하는 일은 이제 새로운 인물을 갖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정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좀 본격적으로 대비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검찰 소식인데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된 자료들을 폐쇄했다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한 거예요. 대전지검 형사 5부가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뭐 기획조정실, 한손기술혁신처 사무실, 뭐 가스공사 사장실 여기에 뭐 검사 수사관을 파견해서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를 했고요. 일부 고위 관계자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좀 반발하는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 회의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여당 의원들이 여기에 관련된 질문했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설령 야당의 고발이 있어도 각하감이지 무리하게 고발을 빗대어 마치 살아있는 권력 수사처럼 부풀리거나 조사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 바로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오우, 주장을 했고요. 청부수사라 말까지. 네, 이어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어서 검찰권이 남용 안 되게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적기에 최고 감독권자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 뭐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 단어를 썼는데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윤석열 총장이 예. 이 리더십 강연을 통해서 얘기했던 맞아요. 거죠. 네.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단어를 딱 써가면서 이거를 감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저격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멘트였던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뭐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 제가 예전에 두 분의 사이는 언제쯤 좋아질까요 했었는데 그때 박정우 기자가 네.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랬거든요. 아,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네. 어쨌든 뭐 갈등이 좀 고조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이 관련돼서 이 갈등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낀다. 이 고위 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고위 공직자로서의 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하고 또 설전을 벌여요. 예전에 이 윤한홍 의원이 네. 이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추 장관이 소설 쓰시네 이렇게 얘기한 네네네. 적이 있었던 그 두 사람입니다. 이 특별감찰관의 이제 예산을 왜 깎았느냐 이런 질의를 하면서 이제 점점 갈등이 고조가 되다가 이 윤한홍 의원이 어제 이 정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한 거죠. 네네.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추 장관은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추 장관인지 윤석열 검찰총장인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즉 정세균 총리가 얘기한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목적어가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빠졌다는 생각이 얘기고. 듭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달 19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를 내리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 윤석열 총장 가족 네. 관련된 수사 이것도 수사팀을 강화해서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이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 파이낸셜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배당이 됐습니다. 아마 또 철저한 순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 시간까지 초접전이었던 미국 대선, 현재는 조 바이든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 때문에 주요 경합주에 대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혼돈으로 빠지고 있는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현재 분위기 어떤지 워싱턴에 있는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지금 미시건, 위스콘신 이제 승리를 거의 뭐 확정지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선거인단 270명 확보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253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좀 달라진 업데이트 상황 있습니까? 예, 뭐 아직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지금 승부가 결정되지 않은 주가 이제 6개 주인데 그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알래스카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서 이제 애리조나와 네바다 주는 바이든 후보가 계속 이기고 있고 네. 나머지 4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제 253명을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이제 애리조나 주는 거의 승리가 확정된 것 같고 네. 이제 나머지 네바다 주에서만 승리하면 270명을 확보하면서 이제 다른 주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개표율을 보니까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86% 개표율에 바이든 후보가 2% 이상 앞섰고요. 네네. 네바다주는 한 0.6% 정도 앞서고 있는데 이곳이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좀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예. 같은 경우는 뭐 여론조사가 많이 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틀린 여론조사 네. 중에서도 상당히 앞섰었고 펜실베니아는 그에 네. 비해서 조금 확고하게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여기 표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예. 조지아도 사실 그리고 다시 박빙으로 돌아섰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펜실베니아주가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10% 이상 훨씬 앞섰는데 맞아요. 지금은 두 후보의 격차가 2.6%로 많이 좁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좀 개표가 안 된 표가 많고 여기에서 아마 바이든 후보의 지지표가 많아서 아마 역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앞섰는데 지금 박빙 승부 지역으로 다시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두 후보 격차가 0.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좀 지역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개표가 안 된 표들이 또 주로 이런 필라델피아라든지 뭐 이런 대도시, 네. 특히 바이든 민주당 쪽이 유리한 곳이 많이 남아 있다고 들었고 조지아도 이 아틀란타 같은 대도시 역시 바이든 후보 민주당이 유리한 곳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나 조지아주까지 이제 승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대의원이 뭐 300명을 훌쩍 넘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여지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대선에서 완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제 끝까지 좀 뭐 박빙의 승부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조금 아무리 끼었다,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대의원 수가 213명인데 네, 지금 앞서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알래스카 합쳐도 231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박빙 승부가 되고 있는 그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주를 이겨도 270명이 안 되고 사실 이제 미시건이나 위스콘신 주를 솔직히 이겼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주까지 다 이긴다고 해도 267명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리를 하려면 이제 네바다 주에서도 좀 이겨야 되는데
이것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추세고요. 이 전체 득표율도 일단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얻고 있습니다. 아하. 자, 지금 그래서 그런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지 소송 그리고 재검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역전을 당한 주, 또 역전 당할 것 같은 주에 네네. 대해서 이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제 개표 결과가 의심스럽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접근이 허용될 때까지 개표 중단을 요청한다. 이런 소송을 이제 각 지방 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펜실베니아주와 이제 미시건주 그리고 조지아주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위스콘신주도 좀 승부가 뒤집혀졌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검표를 요청했고요. 또 조금 전에 들리는 소식은 이제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에 대해서도 역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편 투표의 어떤 부정 선거의 문제점 뭐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제 승부가 이제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제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경합주들은 계속 개표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펜실베니아주나 네바다주도 뭐 이런 소송 뭐 이런 이야기에는 개념치 않고 끝까지 우편 투표 개표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올린 거 봤더니 그런 얘기도 있긴 했어요. 뭐 우리가 뭐 변호사들과 함께 이렇게 소송을 다 진행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포기했나?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근데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사실 이것이 네. 뭐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이거 과연 승산이 있을까 이제 그런 뭐 생각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예, 그것이 지금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것이 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는 이런 이제 의혹 제기 또 뭐 개표 중단 이런 것까지 끌고 가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인내심을 잃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소식도 뭐 백악관 내에서 들리기도 합니다. 네, 사실 개표 중단 이거는 진짜 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뭐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지지했던 그 러스트벨트라고 했었던 주들, 이 주들이 다시 돌아섰다. 뭐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만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트럼프, 지금은 그래도 바이든 돌아선 이유는? 그러니까 4년 전에는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낙후된 공업 지역이다 네. 보니까 이제 경제 재건에 대한 아무래도 열망이 좀 컸었죠.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제 재건이라는 어떤 그 공약을 들고 나와서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줬는데, 이제 4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경제는 나아진 것이 없고, 특히 이 러스트벨트 지역이 이번에 그 코로나19의 어떤 피해에 굉장히 큰 그 직격탄을 좀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응 능력이라든가 리더십에 실망한 유권자가 이번에 대거 투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공화당 지지층이 좀 높은 지역인데, 네네. 이곳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젊은 층이나 히스패닉 인구의 어떤 변화가 좀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바이든 후보의 지지층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또 역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역시 심판론도 이 지역에서 작용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뼈아픈 패배를 한 곳이 이 네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 러스트벨트 지역하고 애리조나주. 결국은 이곳에서의 패배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좀 뼈아픈 패배가 아니었나. 아하. 뭐 여론조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요번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많이 틀렸죠. 많이 들렸죠. 사실은 뭐 네. 낙승 진짜 압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물론 결과 자체로만 본다면은 뭐 승리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대대적인 수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대표적으로 좀 그 몇 개 틀린 걸 이야기해 드리면, 일단은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러스트벨트 지역 있잖아요. 네네. 초박빙 지역. 원래는 초반에는 지금 5%에서 많게는 10%까지 앞설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선거 직전까지 있었는데, 맞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1, 2% 차이밖에는 안 나고 있고요. 또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고, 뭐 오하이오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도 바이든 후보가 원래는 이기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근소한 차이로 이기거나 이제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에 이제 놓친 부분들이 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여기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뭐 조사 방식이나 이제 샘플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역시 그 조사가 좀 제대로 안 됐고 숨어 있는 트럼프 지지자의 어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예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이제 6,800만 표 이제 48%를 얻었는데 네. 여론조사가 늘 40% 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역시 숨어 있는 샤이 트럼프들이 역시 많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양측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백악관 분위기는 많이 어둡다고 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부정선거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계속 지금 부정선거 개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내심을 잃고 있다 이런 반응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바이든 후보는 어제도 오후에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승리 선언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개표 다 끝나면 자기가 이겨서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바이든 후보 측도 계속 이어져 이제 소송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전에도 이런 뭐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만 소송을 대비해서 좀 본인들을 지원하고 후원해달라 이런 이메일도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트위터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예.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트럼프 측에서 자꾸 소송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뭐 만만치 않게 지금 대응할 준비가 되었으니까 하려면 해보시든지 뭐 약간 이런 사인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자, 만약에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조지아주, 미시건주, 펜실베니아주 세 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일단 뭐 투표 관련 소송은 의례적으로 이제 지방법원에서 1심, 2심 거친 뒤에 연방 대법원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곳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연방 대법원 판결로 가면은 현재 구성 비율이 이제 6대 3으로 보수가 우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또 바이든 후보 측도 좀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미국 언론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수천 명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엄청난 소송 비용도 준비했다고는 하는데, 이 바이든 후보 측에서도 소송전을 아마 준비하면서 최소한 뭐 한 달 이상은 이런 상황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오래 길어지게 되면은 뭐 당선인도 지금 결정을 못 하게 되고요. 네. 그럼 뭐 미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펼쳐지겠죠. 네. 이게 이제 12월 8일까지 그걸 딱 결정을 해갖고서는 모든 거를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네.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네. 끝내야만 하는데 글쎄요, 그 전까지 뭐 계속 끌지 사실 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극성 지지층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폭동이 있지 않겠냐, 뭐 시위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그 조금 전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밤새에 그 경합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몇 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금 뭐 대선 불복의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에 우려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시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폭동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선거 그 다음 날인 지난 4일 새벽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날 때 워싱턴 DC나 이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시위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선 결과 불복이 좀 약간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 사회가 이제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양당의 어떤 극성 지지층의 시위나 폭동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아마 경찰당도 긴장하면서 지금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처음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네바다주에서 아마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사실상 승패는 결정이 네. 됐겠지만 좀 우편 투표 유효 기간이 좀 각 주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펜실베니아주는 이제 금요일까지 도착한 것을 인정을 하고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 노스캐롤라이나는 11월 12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서 길게는 다음 주 초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에 좀 불복하고 있고 소송이 진행이 되면 이제 당선인 발표가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되면은 정말 뭐 펜실베니아에서 주말까지 된다 그러면 이번 주말 안에는 펜실베니아를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면은 끝나는 건데 좀 두고 완전히 봐야겠다. 끝나죠. 네, 그럼 완전히 끝나는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의회 선거도 있었습니다. 하원은 이제 보니까 민주당이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상원의 결과가 민주당한테 좀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예, 원래 그 민주당의 목표는 뭐 대통령도 승리하고 상하원 모두 독차지해서 이제 트리플 크라운을 이번에는 한번 노렸던 것 같은데 네. 상원은 이번에 공화당이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과 하원은 민주당이 갖고 이제 상원은 공화당이 이제 갖게 될 가능성이 지금은 이제 큰데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민이나 뭐 증세나 여러 가지 주요 현안에서 또 한번 뭐 상하원 간의 민주공화당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제 일단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전국 운영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현지에 있는 노정민 통신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인터넷을 달군 화제의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클릭 핫 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고유정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 그렇습니다. 그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무기징역 네, 나왔습니다.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씨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고요. 지난해 5월 25일이네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면접 교섭 위해서 자신과 함께 제주에 있는 한 펜션 찾았던 전 남편에게 수면제 먹여서 재운 다음에 여러 차례 흉기 휘둘러서 살해한 혐의 기소됐고요. 1, 2심에서 항소했는데 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이 본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맞아요.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수면제하고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이런 걸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다라는 게 계획살인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어쨌든 그 고 씨 같은 경우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한테 재혼한 남편을 친아버지라고 좀 가르쳤는데 이 전 남편 요구로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니까 이런 범행을 당시에 결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 참. 그 의붓 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네. 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검찰 측에서. 네, 그렇지만 역시나 또 무죄 1, 네. 2심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3월 2일이었죠. 작년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 4살 아들이었는데 자는 사이에 짓눌러서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도 기소가 됐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검찰은 고 씨가 남편과 갈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는데 법원은 역시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그 을왕리였나요? 음주사고? 네, 맞아요. 그 소식이에요. 거기 운전자에 대한 이제 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고 공판은 아니었고 일단 여러 번 재판을 통해서 결과를 내게 될 텐데 지난 9월이었죠.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하고 동승자도 함께 네. 첫 재판이 열렸죠. 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 사고에서 운전자가 혐의를 인정했고요. 반면에 동승자는 계속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동승자 변호인은 이 피해자고 유족에게 큰 죄책감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당시 조개구이집에서 동료들과 술 마시고 운전자가 뒤늦게 합류한 다음에 테라스가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는데 중요한 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혐의 부인하고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차에 타기까지가 있을 텐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동승자한테도 윤창호법이 적용된 이유는 뭐냐면 네. 일단은 동승했던 그 이 동승자가 운전한 사람에게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 컨트롤러로 그 회사법인 소유 차량의 문을 열어줬고요. 네네. 그 다음에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켰다라고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이게 좀 적극적으로 부추긴 점, 이렇게 사실 확인하고 있고, 그러면서 위험운전 치사의 공범으로 판단해서 윤창호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이 난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윤창호법 그렇죠. 이제 통과된 이후에도 그래서 음주운전 방조자 또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는 좀 여론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은 윤창호법이 적용이 됐고요. 그 윤창호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처벌 강화하는 그런
개정 특가법하고 음주 면허 정지 취소 기준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이제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여기에 따르면 사망 사고 내면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 내릴지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고 다음 달 8일에 이제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 내려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될 수가 맞아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참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요. 네. 일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신데 네, 천안 콜센터에서 또 코로나 집단 감염 소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무더기로 나왔죠. 21명 발생했는데 천안 콜센터가 방역 수칙 제대로 또 지키지 않은 걸로 드러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 가봤더니 언제든 집단 감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이었다. 방역 당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감염자가 다 건물 7층에서 나왔는데 네. 이 콜센터 위치한 건물 전체는 일단은 잠정 폐쇄된 상황입니다. 어떻길래 감염에 취약했다고 보는 건가요? 봤더니요, 기본적인 방역 수칙 다 안 지켜졌더라고. 네. 마스크도 대체로 쓰지 않고 근무하고 있었고, 거리두기도 역시나 늘 그래요? 콜센터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잖아요. 다닥다닥 붙어 그쵸. 앉아가 있는 것이. 그리고 화장실에 손 세정제도 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다 안 지켜졌던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기 시설도 또 제대로 없었다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뭐 한 명 걸리면 당연히 그렇죠. 집단 감염으로 난국이었네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해당 건물 이용자들이 확진자고 엘리베이터에서 또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업체 그 건물에 있는 네. 종사자들 166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확진자 자녀가 다니고 있는 10개 학교들에 대해서도 휴교 조치했고 가족이나 접촉자 46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마스크 쓰기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집단 발병 사태 초래한 것 같다. 책임자 고발하겠다. 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빅데이터 상에서도 제가 이제 늘 네. 코로나 관련해서 매주 분석을 하는데 일단 언급량 자체도 3월부터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약간 관심도 좀 떨어지고 네네. 있고. 그다음에 연관어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뜨는지 보면은 최근에는 좀 일상적인 단어들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좀 경계심이 좀 오래되고 그러니까. 많이 흐트러졌다. 그리고 8월 휴가철부터는 사실은 뭐 여행이라든지 네. 주말 이런 일상적인 키워드가 계속 올라오고 아하. 있거든요. 그 전만 하더라도 뭐 마스크라든지 뭐 여러 코로나 관련 키워드들이었는데 그런 거 바뀌어가는 걸 보면 확실히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일단 코로나 걱정은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 검색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좀 안이한 마음들 한두 개 모이면 또 이런 식으로 네네. 집단 발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릭 한 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 대선 ABC 지난주 조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했었던 분입니다.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브닝 쇼가 낳고 김지윤이 키운 국제정세 꿈나무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네. 바이든 후보가 될 것 같다 말씀하셔서 네. 대표 방송 보시면서 진짜 막 콩닥콩닥 하셨겠어요. 네, 아니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바이든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을 네네. 한 것이었는데 네. 그리고 또 제가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 제가 받은 교과서 우리 김지윤 박사님의 책을 10권 청취자분들에게 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지하는 마음으로 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분석하고 쏘겠다고 한 거라 마음이 오락가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스스로도 제 마음이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 방송에 왔습니다. 예. 자, 네.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네. 그 저처럼 미국 정치와 미국 대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0951이나 TBS 앱을 통해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네. 유튜브 TBS FM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마치 오늘의 이 상황을 예견한 듯이 네. 질문이 딱 하나 들어온 게 있어갖고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저를 이제 훨씬 능가하더라고요. 마치 예측하듯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닉네임 어죽공장장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대통령 연임을 못한 사람이 있나? 지난주에 질문해주신 거예요. 오. 자, 연임하지 못한 현직 대통령은 몇 명이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하. 네, 이제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재선이냐 낙선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고 좀 위험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 누가 있었습니까? 좀 있는데 뭐 네. 예전까지 막 처음까지 막 들어가면은 사실 네. 뭐 2대 대통령부터 실패를 했었고 네. 그러면은 근데 1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제가 아. 기억하기로. 근데 이제 보통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데 네.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긴 해요. 근데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직을 물려받아 갖고 네. 하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간 이런 경우, 뭐 제럴드 포드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안 쳐요. 아. 네, 그래서 진짜로 모든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정말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다음 재선에 안 된 사람. 네, 그것만 저는 보는 편인데 그건 뭐 제럴드 개인의 포드는 취향이에요. 네, 이제 물려받은 거랑 적자가 아니군요. 예. 예,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제럴드 포드 같은 경우는 리차드 닉슨의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리차드 닉슨의 원래 부통령이 이 제럴드 포드가 아니었어요. 네. 예, 스피로 에그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부정부패로 물러나게 되고 아. 그래서 닉슨이 이 제럴드 포드를 그러면 네가 부통령해 하고서 네. 끌고 왔는데 네. 그 말을 했던 닉슨도 사임을 하면서 부통령 올라갔어요. 야, 예. 뭐 천운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좀 뭐랄까 이렇게 어쨌든 선출을 같이 된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네. 같이 안 치는 편인데 이 얘기가 사실은 저는 딱 들으면은 하우스 오브 카드가 생각이 나거든요. 아, 거기에 그러네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나와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두 명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라고 네. 했죠. 조지 H.W. 대통령 네. 딱 두 명인데, 그러니까는 보통 재선에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솔직히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네. 아마 됐을 거예요. 아. 네, 그게 이제 너무 타격이 컸고 거기에 네. 대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실망스러웠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이제 힘들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질문 채택되신 우리 어죽 공장장님께는 소정의 기념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정치 공부 한 달 만에 대선 당선인 예측에 도전한 MC장원의 미대선 ABC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대선 상황이 워낙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네.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현재 상황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어느 매체에서도 제가 궁금했던 게 박사님의 이 분석이나 기고글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제가 수제 자랑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껴두고. 후각 양성을 위해서. 그렇죠. 아껴두고 있었어요. 이건 왠지 핑계처럼 들리는데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MC 장원님과 이 코너에서 나누려고 아껴놨습니다. 정보를 아껴두시는 거군요. 여기서 풀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배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이제 바이든이 거의 지금 이제 구분능선 가까이 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미 뭐 백악관 이사를 위해서 이사짐 센터에 예약을 맞춰놨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이미 뭐 당선 인정하는 그런 이 기자회견은 벌써 했고요. 본인이 예? 본인이 막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 뭐 인정하는 듯한 네. 뭐 벌써 하더라고요. 트럼프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미국 네. 대선 이 시스템만의 특이한 점인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위기 저는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이게 딱 뭔가 결과가 확실히 나오기도 전에 네네. 먼저 이렇게 당선을 본인들이 밝히고 이런 문화는 뭐 원래 미국만의 문화인 건가요? 근데 보통 거의 확실시 되면은 그걸 해요. 승리 연설을 하고 또 패배한 사람은 이제 패배 연설을 수락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그걸 하면은 그게 굉장히 어떤 전통처럼 내려져 와서 네. 상당히 미국의 어떤 대통령 선거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 다음 날 했어요. 네, 그렇지만 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패배 연설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끝났다라고 인정하는 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패배 연설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이제 이렇게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승기를 잡기 위해서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캠프도 그렇고 아마 분명히 들어오는 소식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지만 이게 뒤집힐 것이다. 네. 특히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도 아마 뒤집힐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전부 다 듣고 있었을 거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굉장히 크게 이기고 있다는 얘기하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시스템에서 뭐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사기표가 있고 부정표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기가 보기에 이런 데서 굉장히 박빙이거나 뒤집힐 거라 알니까 먼저 선수를 친 거고요. 그렇게 나올 걸 아니까 바이든 측에서 먼저 2시간인가 먼저 그 얘기를 해요. 네. 모든 표가 다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승리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자기는 뭐 이길 것 같다. 여러분의 선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나올 걸 알고 바이든 측에서 먼저 선수를 친 거죠. 눈치 게임이군요. 그렇죠. 좀 신기했습니다. 저희가 네.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또 이제 김칫국 먼저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격언이 네. 굉장히 또 중요한 격언으로 또 삶의 지혜로 이제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래도 되나 싶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낙선하면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좀 창피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네.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청취자분께서 해주신 질문 소화하면서 잠깐 짚어봤지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록 당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선전할 거라고는 사실 네. 예측을 잘 못했고 초반에는 정말 되나 싶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그만큼 이 현역 대통령이 이 신분이 갖고 있는 이점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대충 보고서는 큰 잘못이 없으면 그냥 가자라는 성격이 많아요.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 뭐 선거 이야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슈 얘기를 하지만은 네.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도 얘기했고 여기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2가지예요. 경제하고 인종 문제. 미국은. 미국 사회를 꿰뚫고 그 선거를 꿰뚫는 이슈는 그게 2개가 가장 커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경제가 얼마나 좋은가. 사실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뭐 주가도 막 띄우고 뭐 어쩌고 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무난하게 재선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코로나가 탁탁 치면서 네. 뭐 여러 가지로 재앙이 닥치고 재난이고 거기에 대처 못하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네. 뭐 그게 이제 굉장히 컸고 인종 문제도 사실 있었고. 네. 근데 뭐 지금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2명 지미 카터라든지 그리고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도 사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재선에 실패한 거고 아버지 부시 때는 유명한 거 있잖아요. 클린턴 캠프 측에서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뭐 걸프전 때 굉장히 외교적인 뭐 업적이 있고 그래서 막 인기도 올라갔었고 했는데 쭉 떨어지면서 뭐 자기의 외교적인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한마디 캐치프레이즈를 낸 게 아직도 미국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졌죠. 그래서 정말 웬만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은 미국은 한 번 더 해주자.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정말 네. 이게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밤 늦게 그리고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시간 지나가면서 이 바이든 표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바이든 지지자들이 좀 부지런한가? 일찍 투표해가지고 표가 밑에 깔렸었나? 그래서 이 화이트 칼라가 많으니까 출근하기 전에 투표하고 가가지고 밑에 깔렸구나.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할 정도로 나름의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일단은 그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후보 지지표는 대도시에 많아요. 네. 대도시에 일단 인구도 많고 민주당이 워낙 거기 강세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서 표가 많은데 그쪽이 늦게 보고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이게 다 옮겨와서 이거 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미국은 워낙에 이제 넓으니까 그 지역에서 한단 말이에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넓고 대도시가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요 2지역만 굉장히 민주당 강세고 네.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여기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제 막 거기를 개표를 하기 시작하니까 물 밀듯이 바이든 표가 오면서 이게 확 올라가면서 뒤집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디 거를 먼저 개표를 하느냐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제 분석은 터무니없는 것이었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리조나 같은 경우 제가 또 배움을 통해서 네. 여기는 좀 공화당 강세라는 거를 배움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좀 결과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네네. 그래서 왜 그럴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 민심을 좀 잃은 건가요?
아리조나에서.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리조나 주에 굉장히 오랫동안 상원의원을 했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네. 존 맥케인 상원의원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뭐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것도 좀 있죠. 왜냐하면 존 맥케인이 워낙에 그 존경을 받던 사람이어서. 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게 아리조나 주의 인구 구성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그 백인 위주이고 공화당 위주고 이런 보수적인 지역이었는데 네. 이쪽에 뭐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여기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알아주는 민주당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젊고 그리고 민주당 색채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아리조나주로 옮겨오면서 인구 구성이 변하면서 이게 점점 이 지역의 특성이 좀 바뀌었군요. 조지아도 마찬가지예요. 아틀란타로 이렇게 젊은 인구들, 그 조지아에 그 공대가 되게 좋은 데가 있거든요. 조지아 공대, 뭐 조지아텍, 거기 주변으로 IT, 뭐 테크 기업 생기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기업들이 막 발전하고 그러면서 아틀란타 중심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글쎄 뭐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 상당히 민주당이 따라잡는 그런 선전을 한 거죠. 그렇군요.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아리조나 카우보이라고 있었거든요. 아리조나 카우보이 있었는데 이 노래도 이제 옛날 노래가 됐군요. 네. 카우보이가 이제 많이 없군요 거기에. 텍사스로 옮겨. 텍사스도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궁금한 것 다 여쭤봤고요. 네. 오늘도 많은 가르침 받고 돌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너에 우리 MC 장원 씨 촌철살인 한마디를 들으면서 마칠까 하는데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역시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렇게 내려보고 싶습니다. 모난돌이 정맞는 네, 누가 트럼프 너무 모난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은 뭔가 지지하는 에너지보다는 싫어하는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좀 그런 에너지가 크게 작용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좀 나름대로 듭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 스승님 알겠습니다. 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미 대선 ABC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어려운 경제 이슈를 쉽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이분인 경제연구소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참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뭐 정부도 굉장히 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안 잡힌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지금 뭐 불만들도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금 뭐 6, 7, 8월 정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매매 시장이 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매매 시장 조정기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 외 반대로 또 뭐 여전히 상승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불안 심리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에 더불어 또 전세 시장은 아주 불안한 것 같고요. 뭐 전세 매물 없다. 저도 가끔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우리 동네는 어떤가 분위기가 봤는데 확실히 없고 많이 올랐어요. 뭐 제가 지금 구한 게 아니라서 거래가 한 게 아니라서 부동산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들은 정말 구할 집이 없어서 전에는 왜 이 집도 보고 저 집도 보고 골라서 갈 수 있었다고 치면 이제는 나오면 일단 계약금을 보내고요. 그 집이 사라질까 봐 혹은 뭐 1, 2주 사이에 그 전세금이 크게 올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계약하는 사례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가구 수가 꽤 많은 편인데 전세 매물이 최근 들어서 보니까 2건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거의 보지도 않고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들어서 통계로도 반영이 됩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요. 그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0.78% 올랐고 전세 가격 지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그 당정이 고려해야 할 부동산 정책의 변수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김상조 시장이. 뭘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뭐 전세 시장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거에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기다릴 그건 수 사실 네. 뭐 정책 당국자가 할 네. 만한 수준의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뭘 기다립니까? 지금 뭐 집을 못 구해서 난리인 분들이 꽤 그렇죠. 계신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못한 신혼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좀 단계가 완화가 되니까 내년 봄에는 미루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수요가 지금 네. 존재합니다. 그분들이 또 전세 수요로 등장을 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한 80%는 계약갱신이 됐지만 나머지 1, 20%는 이제 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고 결정적으로 예외 조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실거주가 들어올 때 네네. 나가줘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약간 악용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사실 뭐 1,000, 2,000 주고 내보내도 전세금을 지금 많이 올라서 3억, 네네. 4억 더 받으니까 계산하면 이득이 되거든요. 그럼 음. 만약에 매매라는 어떤 나머지 자산 관리도 생각하면 당연히 유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외 조항을 준 게 정부잖아요. 그럼 일단 그쵸. 제가 볼 때는 국민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되고 음. 실제로 이제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가 그쪽 편향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린 허위 매물이 그 신고제가 시작되고 나서 네. 8월 달에 매물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서 9월 초에 물건이 매매 건수는 한 3만 초반대 그리고 전세 건수는 7천 중반대 월세는 8천대였습니다. 그 포탈 제일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일주일마다 지금 계속 시계열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물량이. 아주 의아하실 겁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말씀 많이 왜 했는데요. 늘어요?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보도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죠? 그 기사들을 보시면 7월에 물건에 비해서 여전히 7, 80% 급감 이런 기사만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정리가 되고 나서 허위 매물 신고가 정리가 됐으면 진성 매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수치는 데이터를 제가 나중을 위해서 제가 캡처까지 하면서 제가 오. 정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팩트에 근거하니까. 그 매물이 왜 늘었나 보니까 9월에는 전세가 7천 건에서 9천 건으로 늘었어요. 2천 건이 늘었습니다. 아파트만.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개포동에 한 2,30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이 한 1,000개, 1,500개 나온 거예요. 전세 물건이.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500세대, 700세대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지금 문제가 있죠. 그런 걸 좀 해주면서 어떤 뭐 공급이 어디 되고 있다. 전세가 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 좋고 시설성이 좋고 1,000세대 대단지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 올린 필수적인 유효수요인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거기 갖게 정보력이 좀 부족하시니까 거기부터 가시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이 겹쳐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마치 서울이 전부인 것처럼 보도가 90%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어느 방송 한번 말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지금 언론에서 네네. 말하는 게.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정리해서 기자분들한테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명확하게 어느 지역은 국지적으로 선호 네. 지역이 있고 비선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선호 지역은 당연히 모자르죠. 왜 신혼부분들이 그동안 기다렸고 또 전세자금 대출 정부에서 팍팍 해주고 또 월세 뭐 지원한다 이런 정책의 어떤 기조 때문에 저금리 네. 유동성도 무시 못하잖아요. 네네.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정확한 것은 이 정부의 대답은 진짜 책임성 없는 발언이고요. 제가 같은 네. 이런 팩트들을 직원들 써서 활용해가지고 정보들을 좀 시장에다 주면 아하. 그나마 불안감 아까 얘기하신 거를 좀 네. 완화시킬 수 있고 네. 또 과도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좀 완화시키는 그런 좀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다려달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지금 그래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네. 전세 물량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국민들한테 줘서 다른 곳으로도 찾아갈 수 있도록 그걸 좀 조정하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다. 네 지금 저금리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김현미 장관이 저금리 때문이란 말을 또 했어요. 네.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교수님 해주신 말씀에 조금 더 얹어서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이게 항상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지금 전체 가구 수 대비 주택의 공급량은 적지 않다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서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 근접에다가 애들을 키우면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 만한 지역을 선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벗어난 지역은 선호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량이 100개의 물량이 산재에 있는 것보다 50개가 원하는 데 공급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한 커뮤니티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잠실에 실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기 대단지 아파트들이 네네, 많잖아요. 그렇죠. 전세로 한 7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여기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집주인이 이제 반전세로
9억에 100만 원씩을 주거나 아니면 전세를 12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 룰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거 정부가 얘기하는 그 룰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네.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최대치로 훨씬 벗어나는 그쵸. 건데 그래서 난 신고하겠다 하면 네. 이제 집주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나가라. 난 실거주 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하고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조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미 살고 있는 그 거주자들은 네. 보통은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데로 옮겨져 다른 데로 이 생활 터전을 맞아요. 한 번은 옮길 수가 없어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는 어린이집 다닐 때까지만 있더라고요. 애가 초등학교를 딱 다니는 순간 거주 이전의 네. 자유가 상당히 맞아요. 제한됩니다. 맞아요. 그 커뮤니티 또 애가 다니는 학교 이런 것들 고려하면 울며 겨자 먹기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나가라고 해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대안을 찾는다고 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에 더 저렴한 가격에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부분 교육 때문에 그냥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아니 혹시 그런다고 해놓고 실거주 안 하면 이거 대응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근데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 나갔는데 집주인이 실제로 와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까지 가서 확인을 감시해. 해서 이걸 법적으로 또 대응을 하고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가 그쵸.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설사 내가 정말 끝까지 간다 해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나는 어디 가서 사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에 물량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는데 그 조금만이 대체 얼마 동안인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룰로 어떡해요? 정해주셨으면 그건 사실은 좋겠어요. 굉장히 당분간이 네. 대체 얼마 동안인지. 네. 그러니까 무책임하다는 말씀에 저도 상당히 좀 동의가 되는데 지금 이 임대차 3법 도입하기 전에 말이 많았어요. 이거 하면은 전세가 없어진다. 월세가 돼버린다 전부. 저는 사실 외국에 살아서 그때 이제 월세 내고 외국에서 살았거든요. 그렇죠. 유학하고 올 예. 때. 그럴 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죠? 그럼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맞아요. 월세를 내고 나면은 사실은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월세만 더 가속화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임대차 3법 추진을 할 때 한 여당의 국회의원에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만 생기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전세 나올 했더니 그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괜찮다는 말씀과 함께 1990년대 그때 이제 뭐 전세 기간 늘릴 때도 잠깐 문제가 있었고 괜찮아졌다지만 그 당시에는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왕창 들어왔었죠. 분당하고 일산이 한 번에 조성이 그렇죠. 됐었죠. 그래서 엄청난 공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공급을 네. 발표했지만 92년도부터 입주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년의 갭이 있어요. 네. 근데 89년, 90년 초부터 90년 5월, 6월부터 안정됐습니다. 3법 바뀌어 한 6개월 그때는 뭐 기간만 변경했죠. 비서국으로. 네네. 그때 안정이 됐거든요. 심리적인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세 물량이라는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 이상한 전문가들의 발언들이 있는데 갭 투자분들이 이걸 매매로 돌아서야 전세난이 안정된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갭 투자분들이 있는데 누가 전세로 안 살고 있습니까? 그 제로섬을 갖다가 자꾸 말장난을 하는 허위 보도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먼저 유념하셔야 되고 총량 개념에서 80%는 계약 갱신 청구를 썼다고 가정을 하고 남은 20%의 어떤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수요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과도기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두 번째 이제 평론가님 말씀 주셨지만 그 예외 조항 하나가 지금 이렇게 시장을 흔든 겁니다. 그 단 한 줄이.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청와대에는 엑스맨이 한 분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불랑거리를 만드는지 누군지 찾아보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왜? 실거주를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전세 살다 그러면 2년 있다 오면 되잖아요. 네. 그럼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겠죠. 굳이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갭 투자한 분들의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또 조사하는 거 어렵다 그랬지만 전세 뭐 등기부 열람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실익이 3개월치 임대료의 차익에 대해서 6억에서 9억인데 9억에 대해서 월세 전환율 계산하면 1, 200, 300밖에 안 됩니다. 그거 손실 보더라도
3억 4억 전세 올릴 수 있는 지금 카페 담합과 공인중개사 담합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지금 언론에서 중요한 건 거래 분석원을 제가 3달 전부터 부르짖었는데 아직도 안 해요. 왜 안 하죠? 그거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실거주자가 오는지 거기서 직접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벌금을 한 3억씩 매긴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럼 누가 할까요? 그 짓을. 근데 지금 아까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시장에서 빈번해요. 그게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런 싹스를 잘 정리해야지 안정이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주택가격을 받치지 않습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 네. 그러면 정부는 세금은 늘잖아요. 줄진 않잖아요. 네. 저는 오해까지 했어요. 아, 이 양반들이 세금 때문에 일어나 도대체 이게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오해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파헤쳐 봐야겠지만 결론은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3달 전에 얘기했을 때 한 달 뒤에 대통령이 얘기해서 2달 뒤에 만든다 하더니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 조용하죠? 아,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그거 거래 감독은 만들 어떤 여력이 아니라서 시스템이 안 된다라면 그냥 알바생 10명 써서 그 조사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딱 한 조항 시행규칙에 넣어서 그런 허위 거래나 그런 담합 거래에 대해서 포상금을 3억짜리 하나 둔다고 가정을 할게요. 신고하면? 네. 그러면 하라 그래도 못 합니다. 이게 저 일벌 100개주의 어떤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네. 죄수의 딜레마처럼 근처에 있는 사람 무서워서 못 합니다. 그럼 그런 현상이 잦아지면 자연적으로 심리도 좀 안정이 되고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서 공급까지 이어지는 분양 이제 사전 분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순환하게 되게 가는 시나리오나 프레임을 갖다가 정부에서 제공을 하고 가이드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아까처럼 아 죄송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아주 수준 낮은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등록금 없어요 주세요 그러면 기다려 이런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아들은 죽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정부에 계신 분들이 지금 약간 방심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공급량을 기대하고 그럼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어져서 내년 선거가 영향이 됩니다. 이게 이제 버블 현상이나 어떤 허위 현상이 가중화돼 가지고 네. 언론 보도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면 젊은이들 입장에서 그 보도에 따라서 심리적인 불안이 오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는 그때서 또 뭐 징벌적으로 또 싸우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용하지만 힘들 때 좀 머리 맞대가지고 대책을 아까 말씀 주신 그 실거주 그 조항 없애도 문제 없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걸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네. 재산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견이 조금 당청이 있었는데 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건 이제 중저가 주택이라고 얘기를 네. 한 거잖아요. 6억 원 이하. 자, 이게 뭐 세 부담이 그러면은 많이 주는 것인지. 네. 일단 그 재산세에 관해서는 뭐 갑론의박이 있고 여러도 네. 반분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안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동안 꾸준히 올려서 시세의 적어도 90% 수준까지는 네네. 맞도록 조정하겠다. 근데 이 방향은 맞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받아야 할 세금을 안 내온 거. 그러니까 받아가야 할 만큼 충분히 받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여론이 좀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랑 최근 2년 사이에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이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한 집을 오래 사셨던 분들도 세부담을 체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어허. 거예요. 정책의 저항이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세금이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이하니까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는 한 9억 원 언저리 되겠죠. 그 네네. 이하가 될 텐데 이런 주택의 재산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내리겠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공시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이 있다고 하면 연간 재산세가 한 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요 안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절반인 최대 3만 원을 깎아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네. 공시가격이 만약에 2억 5천만 원 이하의 집이다 하면 최대 7만 5천 원 정도, 공시가격이 뭐 5억 원 이하다 하면 연간 최대 한 15만 원 정도 감면이 되는 거라 아주 생활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정도의 감면폭은 아닙니다만
감면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무조건 똑같은 세율로 조정이 다시 되는 거고 90%까지 공시가격을 맞추게 되면 네. 세율의 조정이 없어도 내는 세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올라간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여당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민심이 좀 어수선하다라고 해서 9억으로 좀 완화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까지 포함을 하면 실거래 가격으로 12억, 13억 하는 집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서민들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청와대의 결론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90%까지 맞춘다고 한다면 재산세가 이제 부담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 말씀도 하시는 네. 분들 많아요. 내가 1주택자인데 내가 이 집에서 그냥 오래 사는데 내가 집값 올렸냐 막 그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분들 맞습니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데이터를 좀 네. 크게 볼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 2019년 말 기준으로 공시지가 6억 이하의 그 주택이 전국에 91주택자죠.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 재산세니까 그분들이 94%입니다. 해당자가 6%만 아까 말씀하신 시세 네네. 9억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시지가 9억으로 하면요. 5%만이 해당됩니다. 사실 최상이죠. 그렇죠. 그 정도는 노블서블제로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이고 갭 투자한 분들은 부담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크게 부담 안 되고 실제로 데이터에도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 1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다 반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많이 선진화가 된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다 파악하고 네네. SNS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겠다는 분이 39.4%.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네네. 도리어 아이러니한 것은 집을 안 갖고 있는데 반대하는 분이 계세요. 왜요? 그게 이제 뭐 여론조사가 조금 문제가 있겠죠. 하여간 뭐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부담돼서 마치 전 국민이 막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닌데 과다하게 보도된다. 예를 들어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건 충분히 내야 된다라는 보도가 정상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래 사시고 근데 또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가 지금 3년 동안 유예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금 단독은 53%인데 현재 시세에 비해서요. 3년 동안 55%까지밖에 안 올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69%인데 70%까지밖에 안 올립니다. 1%밖에. 특히 6억 이하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6억 이하가 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주택 95%에 가까워요. 네네. 그래서 전 국민의 피해가는 어떤 체감도는 3년 동안은 없고 3년 뒤부터는 이제 한 3%씩 올려요. 그래서 그때는 네. 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자산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복잡한 듯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이 부동산 문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뭐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난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없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일본이 또 상당히 조금 네. 그 왜냐하면 흔들리는 동공. 굉장히 가까웠던 그렇죠. 사이였잖아요. 네. 정말로 브로맨스를 가장 자랑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결과도 결과지만 이제 후폭풍을 좀 우려하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중에서 마이니치 신문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분열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미우리 신문도 여론조사 실패를 좀 특히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선 결과에 따른 혼란이 계속되면 정치 공백이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세계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놨고요. 그리고 아사히 신문은 격전이 이어지면서 미국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라면서 백악관 인근에서 양쪽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던 일이 있는데 그걸 전하면서 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 대변인이죠. 가토 관방장관 어제 정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상당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말 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대신 외무성 간부들하고 어젯밤에 회의를 해서 네. 앞으로 어떻게 우리
우리가 대응해야 되나 이걸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총리가 어제 일본 국회에 출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의 기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새로운 미국 대통령과도 확실한 관계를 구축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누가 당선돼도 뭐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겠다 이런 뜻을 변함없이 나타냈습니다. 근데 지금 스가 총리가 뭐 가서 당선자를 만나거나 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시기도 문제지만 네. 축하 전화를 언제 할 것인가 이걸 고심을 하고 있대요. 걸긴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경합이 치열하고 그리고 누가 이겼다고 판정이 나도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불복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또 이게 좀 약간 애매해지면서 그럼 과연 어느 시기에 전화를 해야 효과적일 것인가 이걸 두고 굉장히 야, 이거 고민을 처음 하고 하는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애매하네요. 또 네. 처음 해야지 가장 또 인상도 깊게 네, 남고 그렇습니다. 그 처음을 누가 할 것이 진짜 네.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하면은 막 네. 하겠네. 각국이 다 이런 고민을 지금 좀 하고 있지 않을까. 눈치를 보면서 네, 네. 살살.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나오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전화한 외국 정상은 네, 누구다? 맞아, 야, 맞아. 이런 기사가 나올 것 맞아요. 같습니다. 한 명 하기 네. 시작하면 막 줄줄이 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묻어가는 게 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네. 보면은 처음 해갖고 첫인상은 빡 그렇죠. 남겨놓는 게 좋기도 하고. 그게 지난번에 아베 총리가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하여튼 뭐 흥미진진합니다. 네. 자, 이탈리아가 지금 뭐 코로나19 확산돼서 굉장히 힘든데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네, 프랑스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탈리아도 심각해지면서 6일부터 매일 밤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전국적으로 통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업무상 사유를 제외하고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요. 사실 9시부터 하려고 했대요. 저녁 9시부터. 근데 너무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그 상권이 너무 타격을 받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을 굉장히 늦게 오래 먹고 오래 먹고 먹고. 그렇기 때문에 타격을 우려해서 그냥 10시로 1시간을 더 늦췄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계속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요.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용률을 정원의 50%까지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확산 위험 정도에 따라서 전국 20개 주를 적색, 황색, 녹색 지역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제 방역 조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적색 경보 지역 1차 때 이제 아주 고강도로 봉쇄를 했었거든요. 네네. 정말 못 나가게 거기에 준하는 아주 강력한 제한 조치를 이곳에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인 황색 지역의 경우는 음식점, 술집만 폐쇄를 하고요. 네. 다른 바이러스 위험 지역으로 이동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적색 지역 후보군은 롬바르디아, 피에몬테, 칼라브리아, 트렌토 뭐 이런 지방이 될 것 같고요. 금융 중심지인 밀라노와 산업도시 토리노가 적색 경보 지역에 포함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비롯한 로마를 비롯한 수도권은 가장 낮은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4일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8,200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어이구. 사망자가 353명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가 300명 선을 넘은 게 5월 이후 한 6개월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상황이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강도 좀 조치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모자라갖고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unkim Cinema, I'm Scottish, I'm not English. 네, 이렇게 항상 즐겁게 시작을 해요. 아이 뭐 썬킴 시작이 씨가. 반이니까요. 네, 썬킴 시네마 시간입니다.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멘트를 하신 이유가 있죠? I'm Scottish, I'm not English, I'm not even British. 정말 그 영화사의 한 네. 획을 그었던 션 코너리 경께서 그 지난주에 90살을 네. 이제 그 계기로 이제 타기를 하셨죠. 네. 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션 코너리 특집을 한번 마련해 볼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얘기가 이제 저희가 늘 해왔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추모의 마음도 담아서 숀 코넬리 이야기를 준비를 하신 건데요. 인물 중심이죠. 인물 중심. 자, 근데 숀 코넬리가 사실은 007 영화, 이 007의 원조 제임스 본드잖아요. 1회부터 그렇죠. 원조 007 네. 007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션 코너리가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원래 커리어를 이제 그 연기라기보다 보디빌딩으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007 시리즈를 이제 영국 영화로 알고 계시는데 네네. 일단 영국 그 이안 플레밍이 원작이지만 네네. 제작과 배급은 이제 MGM에서 하는 미국 영화인데 그 사자 나오는. 아니 이거 해달라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이렇게 즐겁게 리액션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이 MGM 영화인데 네. 그 1962년도가 이제 1편 닥터 노가 첫 작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 이제 MGM에서 그 제작비가 100만 불이었어요. 100만 달러가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헐리우드의 이제 기본 제작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싼 영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MGM에서 일단 제작비가 100만 불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거물급 우리가 배우를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007 뭐 그 시나리오는 좋지만 일단은 뭐 폭파신, 엄청난 뭐 스페셜 에펙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덩치 큰 사람을 구해가지고 일단 몸으로 때려 부수는 그쪽으로 가자 오. 해가지고 덩치가 좋은 배우가 누가 없을까 하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키가 190에 버디빌딩을 하던 션 코네리가 이제 낙점이 된 거죠. 이안 플레밍이 처음에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왜요? 내가 썼던 그 007의 그 제임스 본드는 저 이미지가 아니다. 174 정도의 호리호리한 몸매 아주 날카로운 이미지다. 나중에 이제 이안 플레밍이 죽고 난 다음에 이안 플레밍에 대한 오마주로 나왔던 그 소설에 나왔던 그 인물 그대로 만든 그 재현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 크레이그. 키 작고 날카로운 이미지에 호리호리하고. 다니엘 크레이그가 작아요? 존 코네리에 비해서는요. 션 코넬에 비해서 깜짝 피어슨 놀랐어요. 브런슨에 비해서. 네. 그렇죠. 근데 사실 007 하면은 션 코넬리가 007이었다라는 건 아는데 보통 이제 기억나는 게 말씀하신 피어스 브로스난이라든지 뭐 최악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로저 모어를 기억하시죠. 로저모어하고 네 그리고 뭐 다니엘 크레이그가 뭐 워낙에 또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저 얼굴이 007이냐고. 근데 너무 어울려. 찍어놨더니. 네 말이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다니엘 크레이그 외에는 또 다른 그 전에 나왔었던 뭐 로저 모어 같은 그런 007은 뭔가 좀 뭐라 그러죠? 진짜 그 야생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아주 그냥 기구만 갖고 놓는 듯한 느낌? 이안 플레밍이 네.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다니엘 클레이 같은 저런 이미지가 정말 오리지널 007이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래서 션 코넬리가 사실 등치 크고 보디빌딩하고 몸 좋던. 그래서 이제 원래는 1편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007 007이 1편이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닥터 노가. 그래가지고 이거 시리즈로 만들자.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총 24편 내년에 또 나오죠. 시리즈가 됐다. 션 코넬리 덕분이죠. 그렇군요. 이 다니엘 크레이그 말고 그 다음 007 얘기를 많이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 누구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근데 일단 감독은 내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다음 감독.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00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영국계 또는 아일랜드계 감독을 그쵸. 주로 쓴다고 네. 해요. 그 다음 다음 작품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으로 내정이 됐다. 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지난번에 사실 이드리스 엘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나왔죠. 네, 007 역으로.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이드리스 엘바가 연기하는 007 제임스 본드는 어떨까 싶었는데 어쨌든 션 코넬리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 사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스코틀랜드의 열혈 어떻게 보면 지지자 스코틀랜드가 고향이니까 에든버러요. 네네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왜 그 영화에 나올 때마다 션 코네리가 My name is Sean Connery, I'm Scottish. 스코틀랜드 억양을 안 바꾸냐. 네. 자기는 그 프라이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당신은 영국 사람이냐? Are you English? 또 Are you British? 물어보면 No, I'm Scottish. 특히 이제 스코틀랜드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갈 때는 네네. 항상 그 킬트라고 킬트, 해가지고 예, 맞아요. 그 스코틀랜드 치마를 입고 다녔다고 하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인물 모습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션 코넬리가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션 코넬리 영화 물론 많이 봤지만 딱 주연으로 나왔다 싶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연으로 나온 것이 뭐 레드 옥토버 그렇죠. 몇 손을 꼽고 네. 대부분 의미 있는 조연으로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그 씬 스틸러 수준을 넘어서는 조연에 막 이렇게 전부 다 집중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역할을 항상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저는 언터처블. 에이. 왜요? 아니 좋아가지고요. 그런 거예요. 명작이라서. 네. 그래서 언터처블을 봤을 때 그리고 너무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솔직히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이 네. 이 활용을 못했어요. 앤디 가르시아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케빈 코스너 나오고 로버트 드니로. 야 살을 이렇게 찌워갖고 나오잖아요. 살을 찌운 상태에서 알카포네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더 찌우기 위해서
이제 배에 쿠션을 넣었다고 하죠. 이렇게 네. 머리를 뽑았다는 얘기도 있죠. 머리 뽑았다고 하죠. 네. 알카포네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언터처블 그 영화를 보면은 일단 기억나는 게 알카포네, 그다음에 션 코너리, 네. 그다음에 넣으면은 케빈 코스트너 정도. 원래 케빈 코스트너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때 되게 핫할 때였거든요. 아, 그럼요, 케빈 코스너가. 네. 그래서 막 늑대와 춤을 막 나오고 앤디 가르시아도 이제 약간 뜨는 신인으로 너무 멋있는 그 장면은 언터처블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시카고 역에서 그거 이야. 말씀 잘했어요. 그게 대학교에서 영화 전공하시는 분들이 네. 1학년 1학기에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냐면 아이겐 슈타인 감독의 러시아의 네. 전함 포템킨이라는 영화였거든요. 거기에 오데사의 거기 계단이라고 네네네. 그 처음으로 그 아이겐슈타인 감독이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 여러 개의 다른 장면을 모아가지고 연결해서 유의미한 그 흐름으로 만드는 기법인데 네.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이 그 전함 포템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 전함 포템킨 그 영화의 오마주로 오마주구나. 그 시카고 역 그 유모차 떨어지면서 네네네. 총격하는 그 장면 와, 오마주를 했다. 최고예요. 정말 최고의 명장면이었어 진짜. 근데 거기서도 사실 숀 코넬리가 주인공이 아니었죠. 엘리오넷의 주인공은 케빈 코스너 맡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옆에 약간은 조금 늙은 조금 뭔가 부정부패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일랜드계 형사로 나왔잖아요. 결국엔 알카포네의 부하한테 사망하죠. 네. 네. 근데 거기서도 너무 존재감이 드러나서 아카데미 조연상 받았죠. 그걸로. 그 영화로 아카데미상 조연상을 받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생각하면 딱 숀 코넬리 하면 언터처블이 확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이제 더 락, 더 락, 더록 더록, 한국에서요. 더록. 아니면 록. 네. 왜요? 예? 왜요? 이거 똑같은 그 포인트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락이라고 하면은 그 주인공이 니콜라스 케이지 캐서방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네네네. 캐서방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실제 주인공은 뭐 명목상으로는 이제 에드 해리스. 네. 그 당시에 그 알카트라스 샌프란시스코 앞에 네. 앞에 있는 그 옛 교도소. 네. 지금 관광지죠. 알카포네도 거기 갔었죠. 맞지. 알카포네가 거기도 몇 년 있었죠. 네. 거기를 뭐 자기 부하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점령을 했던 전직 미 해병대 장군 역할을 했던 에드 해리스가 일단 주인공이고 네. 투톱이에요. 에드 해리스와 맞서 싸우는 션 코너리.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봐야 되죠. 더 락은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 다 너무 캐릭터가 뛰어난 배우들이라서 에드 해리스랑 숀 코넬리랑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우리나라의 실미도와 같은 그 오버랩이 되는데 에드 해리스가 악당이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요. 단지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그 미 해병대 장병들 비밀 요원들이었죠. 네네. 이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들 그 우리 부대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 그랬더니 미 정부는 안 된다. 너희들은 비밀 부대이기 때문에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된다. 거기에 이제 화가 난 에드 해리스가 그 알카트라스 섬을 이제 인질로 잡은 거죠. 그 감독과 제작자가 여기 이 악당이 아닌 에드 해리스를 악당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과 똑같은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어떤 존재,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이 화해를 시키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에드 해리스의 이런 그 미친 연기력 그 당시 거기를 네네.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똑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선생님의 역할이 없을까? 그래서 그 제리 브룩하이머가 그 제작자였거든요. 그럼 션 코넬리밖에 없다. 그런 중량감 있는 그 대립각을 세우는 그 배우는. 그래서 션 코넬리가 캐스팅이 됐다고 하죠. 근데 이 더 럭이 약간 좀 사회적인 메시지도 있는 그런 영화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에드 해리스가 이끄는 네. 미 해병대가 특수부대, 그러니까 실미도 부대 같이 존재가 알려지면 안 되는 부대였거든요. 걸프전에 참전을 했다고 나와요. 걸프전에 참전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거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마이클 베이 감독이 예전에 그 했던 그 인터뷰 들어보니까 마이클 베이 감독이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다 때려 부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진주만 같은 영화로 이 악명이 높은데 네. 유일하게 그 사회적 의미를 뒀던 메시지를 줬던 영화가 더 락인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미국의 그런 걸프전 1991년도 참전 석유를 위해서 참전했던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내가 영화로 항의하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인터뷰를 하더군요. 아 그렇군요. 그냥 어딜 가도 하여튼 숀 코넬리는 그런 것도 있긴 해요. 무슨 역할을 맡아놔도 숀 코넬리. 그 역할이 숀 코넬리가 되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배우들은 그 역할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죠? 배트맨.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배트맨.
마이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게 배역이 돼버려 갖고 그 사람이라는 배우를 잊어버리는 그런 배우가 있는 그렇죠. 반면에 숀 코네리는 그냥 어딜 가도 그냥 숀 코네리인 숀 거 코네리죠. 있잖아요. 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사실 그런 배우들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적인 얘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어딜 가도 자기를 연기해. 그냥 어디 가도 뭐 녹아나질 못해 이런 말들 하는데 숀 코네리는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그게 참 그 어떻게 보면 그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인 것이 이 더 락을 찍으면서 그 당시 감독이 마이클 베이 감독이 30대 초반에 뮤직비디오나 찍던 그 파릇파릇한 젊은 감독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프로듀서는 그 악명 높은 호랑이 제리 브루카이머고 뭐라고 얘기했대요. 빨리빨리 찍으라고. 진짜요? 한 번은 그 샌프란시스코 추격 장면 네네. 시내 도심 그 추격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 카메라맨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숀 코네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마이클 베이 감독이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정말 카메라를 들고 막 찍고 다녔대요. 빨리빨리 달리라고. 그때 한 번은 급정거를 이제 숀 코네리가 해가지고 네. 마이클 베이 감독 뒤에 있던 그 앞자리에 튀어나왔는데 숀 코네리가 이봐 왜 이렇게 허겁지겁 촬영을 하냐 그랬더니 솔직히 저 프로듀서 그 제리 브루카이머가 빨리빨리 끝내라고 했다. 근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나 말할 수가 없다. 기다려라 아기야. 그러더니 막 진짜 같아 막. Hold on kid. Let me talk to Jerry Bruckheimer. 진짜 숀 코네리 My 같아. name is Sean Connery. 해서 가가지고 제리 브루카이머한테 직접 이거 봐.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 My name is Sean Connery. 이래서 세트장의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 제리 브루카이머, my name is Sean Connery. 성격은 굉장히 강한 줄 알았는데요. 불같고 안 그런가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세트장에서 큰 뭐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역할을 그렇군요. 했다고 하죠. 자, 숀 코네리 그러면은 우리 영화사에는 어떤 족적을 남겼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숀 코네리 하면 방금 말씀드린 같이 두 가지 역할인데 딱 떠오르는 의미가 첫 번째 007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스승 역할. 스승 역할의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더 락이고 제가 봤을 때는 007, 007이라는 어마무시한 시리즈가 만약 처음에 1962년도에 숀 코네리가 아니라 이안 플레밍 원작자의 네네. 입김대로 다른 배우한테 갔다면 우리는 지금 007 시리즈를 못 봤을 것이다. 그것이 큰 의미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라서 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예. 어쨌든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던 배우 숀 코네리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My name is Sean Connery. 네, 썬킴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